손이 참 따뜻하세요. 다들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희만 뒤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죠? 망령 나셨어요? 망령 나셨어요? 애인이 있다고요? 아버지, 망령 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평생을 바쳐 키운 큰아들의 고함이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아버지를 만나겠어요? 돈 때문이죠.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둘째 녀석마저 저를 사기당한 늙은이로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70평생을 지켜온 제 인격이 돈과 망령이라는 두 단어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치심에 손이 덜덜 떨렸고 결국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들의 그 잔인한 모욕이 제게 어떤 결심을 안겨주었는지를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본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도입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정호 씨의 외로운 투쟁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로 70하고도 하나를 더 먹었으니 이제는 저 스스로를 노인이라 부르는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됐죠. 사람들은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참 반듯하고 점잖으시다고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고 맙니다. 반듯하기는요. 사실 저는 제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반쪽짜리였거든요.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3년이면 웬만한 슬픔도 무뎌질 법한데 이놈의 그리움이라는 건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젊을 적에는 아이들 도시락 싸는 아내를 닮아 일찍 일어났고 지금은 그 아내가 없어서 잠이 없어진 게죠. 저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펴고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텅 빈 4인용 식탁을 앞에 두고 찬물을 끓입니다. 찻잔은 꼭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것이죠. 아내가 쓰던 몫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제 찻잔에는 싸구려 녹차 티백을 하나 담급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잤어? 나도 잘 잤어.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 대답 없는 그 공기 속으로 제 목소리만 낮게 가라앉습니다. 이게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3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고요하고도 지독한 저만의 의식이죠. 자식들은 다 제 앞가림하느라 바쁩니다. 큰아들은 사업체가 어렵다고 늘 돈 걱정이고 둘째 녀석은 교수가 됐다고는 하는데 제 논문 쓰느라 정신이 없죠. 다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아버지, 심심하시면 동네 노인정이라도 좀 나가시고요. 참 고마운 말인데도 왜 이렇게 가슴 한쪽이 시리고 공허하게만 들릴까요? 아마 제 속이 텅 비어서 그런 걸 겁니다. 평생을 쥐고 있던 분필을 놓아버린 제 손이 이제는 아침 신문과 식어버린 찻잔 말고는 잡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재미도 없이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물리치료나 받으려고 동네 복지관을 찾았죠. 늘 그랬듯 무거운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는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제 발길을 꽉 붙잡았습니다. 컴퓨터로 뽑은 것도 아니고 삐뚤빼뚤한 매직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함께 웃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무슨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함께 웃어줄 사람이라는 그 7글자 앞에서 망부석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따라 복지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날은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멈춰버린 줄로만 알았던 낡은 태엽 시계가 아주 오랜만에 째깍하고 아주 작은 소리를 낸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소리의 시작이라는 건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함께 웃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7글자가 뭐라고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평생을 남 앞에 서서 가르치던 제가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자원봉사를 한다는 게 영 쑥스럽더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어쩌면 다시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 사무실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저기 게시판을 보고 왔는데요. 제 말에 젊은 사회복지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그렇게 제 복지관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날라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박은자 씨를 만났습니다. 은자 씨도 저처럼 식사 배달 봉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땠느냐고요? 글쎄요, 사실 처음엔 눈에 잘 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가 참 곱다는 생각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분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식판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는데 은자 씨는 꼭 어르신들 손을 한 번씩 잡아주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반찬이 좋네요. 꼭꼭 씹어 드세요. 그 목소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울리는 그런 목소리였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짝이 되어 함께 움직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꽤 많은 집을 돌고 나서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숨이 찼는지 은자 씨가 잠시 벤치에 앉아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제가 멋쩍게 서 있기만 하니 저를 올려다보며 잔잔하게 웃더군요. 정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아, 아닙니다. 교장은 무슨, 그냥 평교사로 정년 마쳤습니다. 그러세요? 어쩐지 손이 참 따뜻해 보이셔서요. 그 말이었습니다. 아내 말고는 아무도 제게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이 제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3년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복지관 앞 칼국수 집에서 뜨끈한 국물에 식사를 하기도 했죠.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 자식들 키우면서 속 썩었던 이야기,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은자 씨도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다 멀리 미국에 가 있다는 것을요. 다들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희만 뒤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죠? 은자 씨의 그 말에 저는 제 속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남은 사람이었죠. 서로의 그늘을, 서로의 공허함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제 삶에 다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끓이는 찻잔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몫은 여전히 그 자리에 두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은자 씨의 그 따뜻한 미소를 담아두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행복에 젖어 있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은자 씨와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마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찍혀 있더군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아, 미안하다. 복지관에서 잠시 사람을 좀 만나느라고. 박은자 씨라고. 박은자 씨요? 아들은 제 말을 끊고 되물었습니다. 그 박은자 씨요? 하는 목소리에는 제가 알던 아들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봉사같이 하는 분이야. 아, 네. 그러시군요. 식사나 잘 챙겨 드세요, 아버지.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인데 왜 그렇게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을까요? 그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취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은자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되찾은 따뜻한 봄날에 차가운 눈발이 한두 개씩 날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앞으로 제게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아들의 차가웠던 목소리는 역시나 불길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 주말 예고도 없이 아들 둘이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업 바쁘다, 논문 마감이다.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들던 녀석들이었죠. 아버지, 요즘 통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왔습니다. 큰아들이 현관에 검은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둘째는 말없이 과일 상자를 식탁에 올렸죠. 저는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웬일이냐?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연락드렸으면 또 못 오게 하실까 봐요. 둘째가 안경을 고쳤으며 뼈 있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건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취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를 내오기가 무섭게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박은자 씨라는 분,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라니. 그냥 복지관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이다. 그냥 봉사만 하시는 분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두 분이서 매일같이 붙어 다니신다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미행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복지관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닌 걸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욕감이 치밀었습니다. 너희,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게냐?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사람들이 알면 저희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 녀석들에게 제 진심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자 씨는 그런 식으로 모욕당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얘들아, 나 은자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서로 기댈 곳 없는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남은 인생 살고 싶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밖으로 왈칵 쏟아졌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망령 나셨어요. 망령. 그 한마디가 제 귀를 후벼 파고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앞에서 바른 말만 가르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제 자식에게서 망령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둘째가 형을 말리는가 싶더니 더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왜 아버지를 만나시겠어요? 아버지 돈 보고 그러는 겁니다. 요즘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아파트며 얼마 안 되지만 그 연금이며
다 그거 노리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녀석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외로움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통장에 찍힌 숫자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큰아들은 이제 돌아가신 제 아내까지 들먹였습니다. 그들의 그 현실적인 걱정과 그릇된 효심이 제 사랑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들은 돌아가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헤어지시라. 그 여자한테 노란하시는 거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쏟아진 찬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은자 씨의 맑은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 잔잔한 미소, 자식들의 저 모진 말들을 제가 은자 씨에게 차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기꾼, 망령난 노인을 홀린 여자. 저는 그만 은자 씨를 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감당 못할 모욕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자 씨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은자 씨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망령, 사기꾼. 제 자식들이 뱉어낸 그 모진 말들이 제 방안을 독가스처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복지관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아 며칠 쉬어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저는 그 후로 며칠을 꼼짝없이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가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만든 감옥이었죠.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찬물을 끓일 기력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찻잔에도 제 찻잔에도 먼지만 희미하게 쌓여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자식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망령 나셨어요. 그 말이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바르게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저는 자식들 눈에 망령난 늙은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현관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녀석들이 또 쳐들어왔나 싶어 가슴이 뛰었죠. 그런데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은자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은자 씨가 화면 속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 선생님, 안에 계세요? 며칠째 복지관에도 안 나오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소파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은자 씨의 그 맑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처럼 제가 정말 저분을 돈으로 깨어낸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 걱정돼서 와봤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네. 애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술만 세게 깨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은자 씨. 속으로만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은자 씨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씻지도 못해 꾀죄죄한 얼굴, 겁에 질려 잔뜩 움츠러든 어깨,
자식들의 말대로 정말 망령이 들어버린 것 같은 흉하고 초라한 늙은이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이 녀석들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사랑을 이렇게 짓밟아 버린 겁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그런데 그 순간 끓어오르던 분노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상하죠. 모욕감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했지. 내 재산 때문에. 녀석들이 두려워한 것은 제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제 재산이 넘어갈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제 사랑이 아니라 제 돈을 지키고 싶었던 게죠.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제 낡은 통장들과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들이 뭐라고. 이것들 때문에 내 사랑이 모욕당하고 내 인격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녀석들에게 아주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제가 망령난 노인인지 아니면 아직 정신이 또렷한 아버지인지 말입니다. 낡은 통장과 집문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한참을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평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종이 쪼가리들이었죠. 이것들을 모으느라 아내는 평생 굳은 일 마다 않고 시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려고 분필 가루를 마셔가며 살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와서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제 사랑을 모욕하는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 눈에 장롱 서랍 한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였죠.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교직 생활 내내 받았던 상장들과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써준 삐뚤빼뚤한 편지들, 가리고 빛바랜 훈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나라에서 준 훈장이었죠. 평생을 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준 상이었습니다. 그 훈장을 손에 쥐는 순간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막 교편을 잡았던 30 무렵이었죠. 반아이 중에 유난히 덩치가 크고 험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돈까지 빼앗는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그 녀석을 불러다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거냐? 당장 훔친 돈 가져와. 그런데 그 녀석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게 대들더군요. 선생님이 뭔데요?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어린 놈의 그 악에 바친 저항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녀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녀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소리부터 질러서. 하지만 훔친 건 훔친 게 맞다.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선생님이 같이 사과하러 가줄게. 다음 날 저와 그 녀석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그저 소리치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먼저 제 것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고 손을 잡고 함께 진흙탕에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것을요. 먼지 쌓인 훈장을 가만히 닦았습니다. 지금 제 자식들도 어쩌면 그때 그 녀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호통치고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녀석들이 그렇게나 원하는 이 돈의 무게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도 제가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건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제 목소리에 녀석들은 꽤나 놀란 눈치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가 내일이라도. 됐다. 나 괜찮다. 대신 주말에 집으로 와라. 변호사 한 분이랑 같이. 변호사요? 아버. 제 말에 큰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내 재산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그런다. 너희 뜻대로 그 박은자 씨라는 분 다시는 안 만나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큰아들은 안도와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답하더군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 두 아들 녀석이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라는 사람과 함께 집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제 오랜 친구 박 변호사였죠. 녀석들은 박 변호사를 보더니 자기들 사람인 줄 알고는 슬쩍 미소를 짓더군요. 참 어리석은 녀석들이죠. 저는 며칠 전 꺼내두었던 집문서와 통장 전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둘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것들이지 않으냐. 저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박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우 선생님의 유언, 아니 증여 관련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라는 말에 두 녀석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구나.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하는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이 아파트를 포함한 김정우 선생님의 모든 부동산을 녀석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즉시 매각 처분하여 현금화한다. 네, 매각이요? 큰아들이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둘째, 김정우 선생님 명의의 모든 예금, 적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전액 해지하여 현금화한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셋째, 그렇게 마련된 모든 현금은 박 변호사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서류를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장남 김호오와 차남 김호오에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전액 공평하게 사전 증여한다. 녀석들은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째가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 아버지, 지금 저희한테 다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저는 녀석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깟 돈 때문에 내가 망령이 들었다고. 내 사랑이 의심받고 내 인격이 모욕당하는 이 모든 게 다 이놈의 돈 때문이 아니더냐. 너희 말이 다 맞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너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재산을 내가 더는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너희는 이 돈이 필요하고 나는 이 돈이 없어야 내 마음을 증명할 수 있으니 다 가져가거라. 아들 녀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녀석들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녀석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재산을 관리하며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고 싶었던 것이지 제가 이렇게 모든 걸 한꺼번에 털어버릴 줄은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사기당하실까봐. 사기? 이제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데
어떤 사기꾼이 나 같은 늙은이에게 접근하겠느냐. 너희 덕분에 아주 안전해졌다. 고맙다, 아들들아. 저는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가 내민 증여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꽝 하고 찍히는 도장 소리가 제 남은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 증여세는 저 녀석들이 각자 알아서 내라고 하게. 그것까지 내가 내줄 필요는 없지. 제 말에 박 변호사가 겨우 웃음을 참으며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답했습니다. 녀석들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벼락을 맞았는데 어째 표정들은 초상집이라도 난 것 같더군요. 이것이 바로 제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이제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갈 곳 찾아봐야지. 너희는 이제 이 집 팔고 돈 챙기느라 바쁠 테니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거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아니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몇만 원과 휴대전화 하나뿐이었지만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자 씨가 아직 그곳에 있을까요? 이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된 저를 그녀는 과연 망령난 노인으로 볼까요? 아니면 남은 사람으로 봐줄까요? 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온 길은 이상하게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몇만 원과 낡은 휴대전화 하나가 전부였지만 70평생 처음으로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시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빈털터리다. 자식들에게조차 망령 취급을 받던 늙은이. 이제는 그 망령난 늙은이에게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죠. 이런 저를 은자 씨는 어떻게 볼까요? 자식들 말대로 정말 제 돈을 보고 접근했던 거라면 지금쯤 저를 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현관문 앞까지 찾아왔던 그 애타는 모습조차 어쩌면 다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못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로비 구석 의자에 은자 씨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은자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호,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망쳐버렸으니까요. 은자 씨, 미안합니다.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조차도 놀랄 만큼 한심하게 떨렸습니다. 자식들 말이 다 맞았습니다. 제가 망령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줘버렸습니다. 집도, 통장도, 남은 거 하나 없이 다요. 은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잔잔한 눈빛 속을 저는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일까요? 아니면 경멸일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그녀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외투 소매를 살며시 잡더군요. 선생님. 네. 밥은 드셨어요? 예상치 못한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은자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선생님이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은자 씨, 사실, 선생님 댁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고, 아드님들한테도 전화를 했었죠. 제 자식들한테요? 네. 선생님이 걱정돼서 그렇다고 했더니, 은자 씨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저보고, 얼마면 되겠냐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저 모르게 이런 짓까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은자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좀 보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돈으로 모욕 줄 시간에 아버지 손이나 한 번 더 잡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고는 무서워서 다시는 연락 못했어요. 정호 선생님이 정말 그 돈 때문에 저를 만나셨던 거면 제가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70평생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당한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이 박은자라는 사람이 저 같은 늙은이의 마음을 이토록 깊게 알아주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해서였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돈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제 옆에 남아줄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저희는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다 줘버려서. 은자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일단 복지관에서 주는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죠. 제 농담에 은자 씨가 푸으흐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3년간 멈춰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모양이었죠. 저는 그 시끄러운 벨소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파트 8 우리는 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큰아들의 전화벨 소리를 저는 말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소리에 제 마음을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자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더군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증여를 무효로 해달라고 사정도 해보고 복지관으로 쫓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너희가 가진 그 돈, 부디 너희 자식들에게는 부끄럽지 않게 쓰거라.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는 은자 씨와 함께 복지관 근처에 아주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좁고 낡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이 제 70평생 살았던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함께 복지관으로 출근합니다. 함께 식사 배달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 손을 잡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저녁이 되면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서로의 굽은 등을 두드려주며 잠이 듭니다. 돈은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주는 점심과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기초연금이 저희 수입의 전부죠. 그런데도 저는 3년 만에, 아니 70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작은 연극 공연을 올렸습니다.
남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죠. 은자 씨와 제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조명 아래 마주보고 선 저희는 대본에도 없는 말을 서로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평생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며 살았소. 저는 평생을 남이 바라는 것에 나를 맞추며 살았고요. 제가 은자 씨의 손을 잡고 관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자 씨가 제 말을 이어받았죠. 저희는 이제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나서야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사람과 온기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을 다 내주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아닌 줄 알았던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남은 사람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을 얻게 된 주인공. 여러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조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